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조금 이렇게 춥기도 하고 또 따뜻한 봄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일기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도 역시나 많이 나타났고요. 저 역시 조금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막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이제 3월 마지막 주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판 아무것도 모르던 대학교에 들어와서 벌써 한 달이라는 그러한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이상한 용어들도 나오고 전혀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가 심하고 그래서 대면 수업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남양주뿐만 아니라 안양 학습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대님들하고 총무님들이 서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만 대면 수업을 하고 여기서 한 번이라는 건 한 주 얘기하는 겁니다. 좀 비대면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이 들어왔고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우리 유영주 학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 중간고사까지는 그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중간고사가 다음 달 4월 말 넷째 주에 있으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들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중간고사 때는 꼭 출석을 하셔서 대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요령은 조금 지나면 이제 또 과대님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견을 묻는 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3일을 그냥 내리와서 시험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뭐 하루 이틀에 나눠서 볼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은 우리 교수님들이 같이 협의를 해 갖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참 좋죠. 쉽죠. 예. 일반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게 공부하시니까 학교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판 모르던 연역적 방법, 뭐 귀납적 방법, 그리고 연역법, 귀납법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과학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형성의 이제 방법 체계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소크라테스까지 등장을 해서 연역적 논리의 3단 논법에 대해서도 했고요. 자, 연역적 논리의 3단 논법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일단은 1단계입니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자, 그러면 여러분도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므로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해서 연역적으로 이론을 만들어가는 그걸 이제 연역적 논리의 3단 논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럼 또 귀납적 방법이 있죠. 귀납적 방법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소크라테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것은 연역법인데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우는 것을 일단은 연역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납법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경험적인 모든 것을 해갖고 결론, 일반적인 원리로 만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실로 만드는 것을 귀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볼 때에는 귀납적인 거는 좀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로 볼 때는 연역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사회복지 조사 연구에서 조사 연구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조사 연구 과정에 뭐라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문제 설정이 있다고 했죠. 문제를 딱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제일 먼저고 또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설. 문제가 정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할 것이다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사 설계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측정.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할 것이냐,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측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배울 이제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자료 분석, 이렇게 7단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설계에는 아까 얘기한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설계에서는 양적 연구가 있고 질적 연구가 있다고 했어요. 양적 연구는 어떤 것이냐? 연역적 방법을 쓰고 있다.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게 맞고요. 질적 연구는 귀납적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는 그러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측정까지 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자료 수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수집은 일단 펜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은 연구 설계에서 결정한 자료 수집의 방법에 따라서 관찰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단계로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자료 수집은 크게 1차적 자료 수집과 2차적 자료 수집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 자료 수집은 이제 조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 주로 실험이라 관찰, 면접, 설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집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요? 1차적 자료 수집이다. 즉 자기가 직접 하는 거라는 얘기죠.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논문은 안 쓰시겠지만 논문을 쓸 때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이 설문조사 주로 많이 합니다. 대부분 사회복지 전공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의 삶의 만족도, 뭐 업무에 대한 집중도,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평가에 대해서 근무가 어떻게 평가가 받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문지 이렇게 하나 딱 만들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항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했습니까? 또 지금 현재 급여 수준에 만족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쫙쫙쫙 써나갑니다. 이게 하나의 큰 데이터가 되겠죠. 하나의 큰 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객관성을 갖고 논문까지 쓰게 하려면 이 자료가 최소한 500장 이상은 필요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200장, 300장까지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객관성을 좀 떨어진다고 해서 주로 이제 논문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500장도 사실은 조금 최소한의 요건이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많은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자료 수집할 때에 조사자가 직접 수집하는 것은 1차 자료 수집이다. 실험이라든지 관찰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설문지 이런 거를 수집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2차 수집이 있죠. 자, 2차 수집은 어떤 것이냐? 2차 자료 수집은 이미 다른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나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 주로 논문 쓸 때 이걸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저도 이렇게 해서 논문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1차적인 자료 수집을 하게 된다면은 이 설문지 만약에 설문지만 하고 면접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시간 만약에 이걸 500장을 모았습니다. 500장을 모았으면 500명을 만나서 일일이 다 어떻게 해요? 컴을 받아야 되겠죠? 일일이 다 이걸 해야 됩니다. 500장을. 그러면 500명을 만나야 되고 500명이 만나면서 500명이 다 설문지 조사에 응해 줄까요? 아닙니다. 비협조적인 사람도 많고 왜냐하면 서로 바쁘니까 바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귀찮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500장을 조사한다. 그러면 한 700명 정도는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 시간 하루에 한 서너 명씩 만나도 벅찬데 이 시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걸죠. 그죠? 그리고 또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설문지 작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흔쾌히 작성해 주는 사람도 열에 한 명은 있겠죠. 근데 조금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빠서 빨리 작성하고 가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충실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뭐 커피값 한 잔이라도 그래서 1인당 한 5,000원 정도 볼펜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답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면 얼마가 들겠습니까? 한 사람이 5,000원 들었다. 만약에 500명이다. 5, 25, 250만 원인가요? 하나, 둘, 그렇네요. 250, 250이면 이거 250만 원입니다. 이 데이터 하나만 받는데도. 근데 시간은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하고 경비, 그 다음에 시간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1차적 자료 수집을 하게 되면은 근데 주로 이걸 많이 해요. 또 쉽기 때문에 가서 이제 설문지 받아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어떤 거냐면 2차적 자료 수집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미 다른 사람이 연구한 수집한 자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500개를 했어요. 500개를 했는데 나는 이쪽에 논문 쓰는 사람들은 다른 주제를 갖고 이렇게 네모난 주제를 갖고 논문을 썼습니다. 이 500장을 갖고. 자, 그런데 나는 이 500장의 내용을 보니까 나는 이 세모를 써도 되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은 그 설문지를 좀 활용을 해서 자기는 세모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그게 이제 2차적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패널이라고 있어요. 패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몇천 명씩의 그 대상자를 모집을 해갖고 뭐 이거는 종적인 연구가 될 수도 있고 횡적인 연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이 패널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설문조사할 때의 비용이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왜? 정부에서 비싼 돈 들여서 일일이 다른 사람한테 파견을 가갖고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다 하나의 데이터를 만든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패널이라는 게 있고 노인복지 패널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패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패널을 이용하는 걸 잘 이용하면은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좋은 패널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사는 그런 패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패널이나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 자료 수집하는 것을 2차적 자료 수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얘기했습니다. 1차적, 2차적.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 분석이 있겠죠? 자료가 수집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조사 설계 과정에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요약을 하거나 분류 또는 조직화를 하게 됩니다. 자,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관찰하는 것으로서 시작하는 논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분석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이 자료 분석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해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해석은 연구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의 결론과 함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양적 조사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연구 문제에서 도출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합니다. 자,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한지의 여부, 그 다음에 방법론상의 한계를 인지해서 결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연구 결과의 함의 도출과 그에 따른 실천적인 재원의 수교 등과 같은 활동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 분석, 양적 조사 연구에서 자료 분석과 수집, 이거는
양적 조사 연구는 뭐예요? 연역법에 의한 조사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보고서 작성입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마지막 단계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보고서가 끝나는 겁니다. 이 조사 결과 보고서는 조사의 시작부터 경험적 결론의 제시까지 조사 연구의 전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보고서는 연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제시해서 연구 주제에 관심이 있거나 조사 결과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결과의 공유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 보고서에 담겨야 할 내용 4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이건 연구 질문과 가설에 대해서 있죠. 요거 꼭 들어갑니다. 순서가 이래요. 문제 제기, 문제 설정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연구는 왜 필요한가? 문제 설정입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사 설계는 어떻게 하고 변수는 어떻게 하고 측정 도구는 뭐고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식으로 수집을 했다. 이런 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또는 연구로 밝혀진 사실 측정을 해갖고 자료 수집 방법까지 다 해서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딱 결론이 나왔을 때 연구 결과는 이 연구는 이렇게 해서 정말로 값이 있는 유의미한 값을 내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치에 따라서 연구로서 이거는 뭐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연구로 밝혀진 사실을 기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논의 또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더라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더라 아니면은 대상이 좀 부족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의 연구 제한점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후속 연구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연구로 말미암아 이것까지는 연구로 답이 안 나왔고 여기까지는 결론이 못 나왔는데 추후에 이쪽으로 더 연구를 해서 이쪽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도출해내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혹이라도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했을 때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더라.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을 급여라든지 뭐 이런 좋은 복지 정책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양보호사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켜 주면은 어떻습니까?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 그래갖고 정책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보고서 작성 이게 요 4가지만 나왔는데 이것만 제대로 해갖고 하게 되면은 한 페이지상으로 뭐 여기에서 변수 같은 거 있죠? 변수가 많이 없다. 뭐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뭐 이렇게만 있어서 연구를 한다면은 한 4, 50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뭐 매개 변수, 뭐 통제 변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박사 논문 정도 할 때 논문 페이지 수는 한 100, 한 20페이지 정도 되고요. 석사 논문에서는 한 6, 70페이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고서입니다. 논문은 아니에요. 논문 형식은 아니에요. 근데 논문 형식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석사 할 때 논문을 쓸 거냐 아니면 연구 보고서를 쓸 거냐 아니면 졸업시험을 볼 거냐 이렇게 3가지를 우리는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학기 때 우리가 6학기였으니까요. 5학기였으니까 4학기 때 이걸 조사를 해요. 해갖고 만약에 박사를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석사 논문을 쓰겠죠. 예. 근데 석사 논문을 쓰는 사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 이상을 써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학자금이 나와요. 나라에서. 그래서 의무적으로 보고서나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졸업 문제를 시험을 쳐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왜 지금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논문 쓰는 거를 조금 석사 때는 많이
하지 말라. 왜? 나중에 진짜 연세대학교에서 좋은 일을 하고 좀 지위가 올라가는 사람들, 우리나라 경찰청장들이 대부분 우리 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청문회 할 때 꼭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표절이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논문을 안 썼으면 표절 논문 논란에서 뭐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근데 경찰 공무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혜택을 받고 하다 보니까 논문을 썼습니다. 뭐 논문 한 10년 전쯤에 논문을 썼겠죠. 그런데 대부분 뭐 인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표절 논문 논란에 많이 휩싸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꼭 필요한 사람은 논문 쓰고 안 그러면 그냥 졸업시험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의 권유 자체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보고서도 어차피 논문하고 비슷한데 굳이 보고서를 쓰면 논문으로도 인정은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 쓸 바에는 차라리 논문 쓴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 작성이 논문의 형식은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 연구의 필요성,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 설계, 변수, 측정 도구, 자료 수집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조사 연구 과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죠? 자, 전체적인 통틀은 순서입니다. 7가지 문제 설정, 가설, 조사 설계, 측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이러면 끝. 네,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나네요. 아주 이 교육원에서 강의 녹음하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무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자,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조사 과정 단계에서 초기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조사 목적입니다. 왜 이거를 해야 되냐? 목적이 정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조사의 목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단계의 내용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볼 때에 탐색적 연구조사, 그 다음에 기술적 연구조사, 설명적 연구조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탐색적 연구조사, 기술적 연구조사, 설명적 연구조사 이렇게 세 가지 나누고 있다. 각자 보게 된다면은 탐색적 연구조사에서는 탐색 목적의 조사 연구는 연구 문제에 대한 선행 지식이 희박할 때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문제에 대해서 선행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채택을 했을 때 그 앞에 왜 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이게 선행 연구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희박할 때 수행되는 걸 이제 탐색적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해 마땅히 참고할 만한 기존 정보나 자료들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되므로 마치 길을도 모른 채 숲을 헤쳐가며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조금 위험한 방법이죠. 이게 논문을 쓸 때 선행 연구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 예전에 사람들은 어떠한 뭐를 근거로 해서 어떤 자료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선행 연구인데 이 선행 연구 우리 지도 교수님들이 얘기할 때 선행 연구를 한 논문 선행 연구의 그 논문을 쓰려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한 최소한 15편에서 20편을 읽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와라. 그렇게 일단 처음에 논문 쓰려고 하면은 선행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또 그 선행 연구로 말미암아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게 조금씩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눈에 나타나게끔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탐색적 조사에서는 어떠냐? 이 마땅한 참고할 만한 기존 자료나 자료들이 없는 선행 연구가 없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길도 모른 채 숲을 헤쳐나가는 거. 좀 막무가내로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해 가면서 이제 모든 것을 한다.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목적의 조사 연구에는 명제와 가설을 앞세운 연역적 방법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주기납적 방법이 적당하겠죠. 선행 연구 자료가 너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실천 현장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들어가면서 가설을 세우는 귀납적인 방법이 적당하다, 부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 기술적 조사네요. 기술 혹은 묘사 목적의 조사 연구는 저론조사나 인구 센서스 조사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적 조사는 여기서는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묘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조사 연구는 탐색적 조사 연구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수준의 지식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무엇을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내가 뭘 조사할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목적의 연구에서는 개별 변수들에 대한 기술을 위해서 측정과 샘플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기술적 조사는 변수들의 관련성 정도를 기술할 수는 있지만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한 후에 조사 대상의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영향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와 비율,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 기술적 조사까지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때 뵐게요.